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수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들어온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사겠죠. 새 정부 첫 총리직을 맡느냐 맡지 않느냐. 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추측이 무성했었는데 결국 안 위원장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기자실 새로 마련했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전혀 불편하지 않으신가 보네. 아, 와이파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네요.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제가 총리직에 대해서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선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왔었어요. 대변인님 어떠세요? 예측했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말 정치 구단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정치 입문 10년에 여러 가지 선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뭐 총리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다른 뭐 과학기술 관련한 뭐 장관직이나 또 이제 뭐 경기지사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총리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제 조금 고사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언론에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총리 대신 뭘 할까 이렇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총리는 맡지 않으면서도 내각에 사람들을 추천하겠다. 그래서 총리는 아니지만 나는 총리급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본인의 어떤 그 지위를 나타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선택지에 열려 있다라는 좀 여유로움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또 당권도 도전할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떠밀려 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주도적인 선택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면서 내가 윤석열 정부의 뭐 어떤 2인자 뭐 그러니까 총리를 했을 때 어떤 2인자라는 꼬리표보다는 나는 훨씬 자유롭게 앞으로 내 정치적인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게 떠올랐는데요. 바로 행정직을 맡아서 실행력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지난 10년간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제 실행력을 증명해서 자, 앞서 들으셨지만 안철수 위원장은요, 지방선거와 당권에 대한 생각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본인 생각과 달리 6월 지방선거에 안 위원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지사 출마를 포함해서 직접 후보로 뛰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권 도전이든 뭐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된 것 같아요. 뭐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수위원장입니다만은 향후 행보는 무조건 대선이거든요. 대권. 대권 후보로 이제
돼서 그 대선 행보에 맞춰서 자기 스케줄을 잡을 텐데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6월 1일이 있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낙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현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낙관할 선거가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대선에서도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진 곳이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굳이 무릅쓰고 네. 예, 그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인수위원장이 뭐 그 경험을 했다고 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앞으로 그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식 취임하고 나서 어떤 시점에서 또 뭐 총리로 또 그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총리를 할 필요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잘해봐야 당선인의 그 공이 되는 거고 네. 못하면 본인이 온팡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잠깐 보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관위 구성이나 이런 데서 국민의당 몫이 지금 다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역할은 할 거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방선거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당권 도전 얘기를 하게 되면 이준석 지금 당 대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합당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당으로 돌아간다는지가 약간 명확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합당 이후에 어쨌든 그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들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뭐 제가 당대표로서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 이후에 당에서 역할하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환영해야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선대위원장 역할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은 그러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라는 거는 당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 여러 정당을 이제 옮겨 다니셨지만은 우리 국민의힘 그러니까 예전에 새누리당 계열 정당과 인연은 별로 없으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은 그거잖아요. 지금 인수위원회 일까지 다 하면서 곧 다가올 지방선거까지 준비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들리기에는 좀 견제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시간상 그럴 수는 있죠. 5월 9일까지 인수위가 그 전에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5월 18일부터가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적으로는 한 뭐 며칠 그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인수위원장이 뭐 선거를 지휘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개입해서 한다는 거는 좀 안 맞죠. 그렇죠. 그런 거는 그런 면에서의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얘기인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의 그 거취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만일 국민의힘이 정말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광역자치단체장들에서 실패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생길 거고 그런 빈자리가 생겼을 때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뭐 그 당권의 도전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이 만일 그런 상황 아니면 내년 6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저 내년 6월에 있는 전당대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지휘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을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총선에서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어야 되는 거죠. 심는다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확보를 해야죠. 확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촘촘한 스케줄을 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이 총리직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제 새 정부 국무총리는 누가 맡게 되는 건지 궁금하게 됩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저희가 영상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온다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또 윤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그마한 미라리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자,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첫 국무총리 후보군이 이제 3배수까지 압축이 됐다고 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국무총리로 검토되던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그리고 최준경 전 장관 이 두 사람은요, 이 부총리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첫 총리의 콘셉트가 이 경제 전문가와 국민 통합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이걸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좀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딱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경제 그렇죠. 전문가, 두 분은 이제 통합형 인사고요. 또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뭐 노무현 정부 때 또 총리를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 통합과 경제에 그렇죠. 두 개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무총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원점에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민생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시 되어 왔지만 특히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진 이런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제 통합형이 중요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면 국무총리의 역량이라는 게 어느 하나에만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 결국은 그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 전반을 다 총괄하면서 조정해야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식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료 사회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정치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과 에서의 어떤 통합 능력 되게 중요하고 또 국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너무 지나치게 어떤 경제 전문가에 치중한 그런 국무총리보다는 통합할 수 있는 정무 능력이 네. 전문 지식과 정무 능력과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네.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거론됐던 분들은 지금 약간 조금 뒤에 있으신 것 같고요. 전문성과 이 통합 능력을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또 저는 하나의 통합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정치 여의도 내에서의 통합이라는 너무 작게 봤을 때 네네. 그래서 물론 김한길, 박주선 두 분이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긴 하지만 또 민주당에서 몸을 담고 있다가 나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마치 이게 어떤 여의도 정치를 통합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통합형으로 보일까 이 네. 부분은 조금 아하.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뭔가 좀 전체 국민들을 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좀 내놓고 네. 여론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작이죠.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에 송부되고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요, 보통 한 달 넘게 걸리죠.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 도덕성과 능력을 모두 공개 검증하겠다라면서 민주당이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을 대선 전에 통과시켜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국민적 동의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인사가 만사일 텐데 네. 결국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말 최고의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으면 이 국민들의 날카로운 눈을 전 절대 비켜나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요, 청문회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라는 이 청문회법 개정을 추진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민주당이요, 3월 임시국회에서 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되어서 이 정개특위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대선 이전과 이후의 입장이 너무 달라진 게 아니냐. 이 청문회 때문에 인사발탁 못해서 비공개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민주당이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입장이 싹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게 지금 한두 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직권남용, 뭐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공수가 교체, 그러니까 여야가 교체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우리가 이번에 야당 되면은 또 당신네들이 또 야당 됐을 때 이런 게 좋은 거니까 이거 같이 좀 통과시키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공수가 바뀔 때는 그 입장들이 많이 바뀌는데요.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제 도덕성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아주 능력이 뛰어나도 어떤 그 도덕적 흠결에 있어서 국민적 공물을 샀을 때는 낙마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도덕적 흠결은 있지만 저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잣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여론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임의적인 거죠. 뭐 네. 상황 따라 다르고. 그래서 도덕성 검증은 그리고 또 그 도덕성 검증을 하면서 좀 그 사람을 수모를 되기도 하고 명예도 훼손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비공개로 우선 도덕성 검증을 하고 그걸 통과된 사람은 이제 공개로 능력 검증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이거는 뭐 여야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자꾸 인사청문회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는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